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모의고사 반을 같이 진행할 김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 이론을 해가지고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과정별로 문제도 단원별로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단원별 문제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주에 4회씩 이제 4회씩 이제 나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4회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단 풀어오실 때 시간을 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20분 동안, 그러니까 이제 40분 동안 두 과목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기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식품화학이, 그러니까 화학이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학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려면 식품위생은 보통 10분 내지 한 12분, 그러니까 10분 내지 한 12분 정도에 다 풀고 답안 작성을 끝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5분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한 10분 내에서 한 12분 정도에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시간도 확인을 하면서 내가 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를요,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하고 틀리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단원별로 나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한번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다 풀어오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오셔서 이게 제대로 푼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회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페이지. 자, 요 20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출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는 좀 기출문제들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2019년 11월 경기도 문제들을 조금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면 다 맞아야 돼요. 이게 특별히 어려울 게 없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 맞는 정도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했던 것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요 정도는 손쉽게 푸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1번 문제도 작년 경기도 시험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식품의 저장 발효 과정 중에 미생물에 의한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유해 물질은 그랬네요. 자, 이거 우리 이론 시간에도 했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식품을 저장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발효하는 과정 중에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요,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아민들이죠. 아미노산이 탈탄산하면은 아민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아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 바이오제닉 아민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스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트레신, 가다베린, 티라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직간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로서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제닉 아민을 우리가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로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수업 시간에 보시라고 이렇게 참고 자료로 또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필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또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에 가면 항상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출력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다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 중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이 되죠. 내지는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서 결합되는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요. 근데 당 중에선 특히 환원당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에는 아스파라긴이 주 원인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테고리 아민유, 요거 기억나시나요? 단백질, 아미노산, 요런 그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요,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열분해 산물로서 돌연변이 원성 물질이었죠. 근데 우리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두부 같은 데에도 들어있고요. 두부나 계란 같은 데도 들어있고, 육류나 생선 같은 데도 들어있지만, 특히 이 헤테고리 아민유는 근육 구조를 갖고 있는 생선, 육류 이런 애들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주로 생성하죠. 왜냐하면 이런 근육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주 원인 물질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환반향족 탄화수소 기억나시죠? 다환반향족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환반향족 탄화수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탄 음식이라든지 훈제식품 이런 데에서 생성이 될 수 있었죠. 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특히 지방 함량이 영향을 많이 주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식품 첨가물 중 산화방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작년.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파악해 두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요. 한번 그 산화방지제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두시면요. 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산화방지제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집어넣는 건데요. 이거는 유지의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지의 산화로 인한 이미 이치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색소의 산화로 인한 변색, 퇴색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집어넣는 게 산화방지제 내지는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유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 지용성 산화방지제고요. 그 다음에 색소의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집어넣는 건 주로 수용성 산화방지제죠. 우리가 보통 산화방지제는요, 유릭이나 과산화물이 작용을 해서 이들에 의한 산화의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너지스트 기억나시나요? 상승제 내지는 효력 증강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지만요, 산화방지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물질, 유기산이나 인산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용성 산화방지제들은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같이 사용했을 때, 병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지용성과 수용성, 그 다음에 금속을 제거하는 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 산화방지제는 BHA, BHT, 몰식자산 프로필, 토코페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지, 버터의 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토코페롤은 이 토코페롤은 천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이죠. 비타민 E요. 그래서 얘는 사용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성에는 대표적인 게 아스코르빈산, 에리소르빈산 요건데요. 아스코르빈산이 바로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용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보시면 토코페롤하고 아스코르빈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기도 하니까요. 산화 방지제로서의 산화 방지 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EDT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EDT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금속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름이 금속과 만나게 되면 산화가 촉진이 되죠.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EDT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화방지제와 관련된 것도 지용성, 수용성, 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산화방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1번, 산화방지제는 유지 또는 유지함유 식품에요. 산패로 인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산화방지제는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다른 산화방지제를 병용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지용성 산화방지제는 같이 병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 다음에 3번, EDTA는요, 산화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을 제거해서요, 산화를 방지한다. 그렇죠? 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틸히드록시 아니솔, BHA, BHT는요, 수용성 산화방지제로서 색소의 산화방지에 이용이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BHA, BH는 뭐였냐면요, 지용성 산화방지제였고요. 우리가 유지, 버터 이런 데의 산화방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작년 그 시험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자, 이거 이론 시간에도 그때 몇 번 얘기를 했었죠. 2019년 해당 연도 정부에서는요, 조개젖의 섭취로 인한 가로의 발생이 증가되어 조개젖의 안전성이 확보되기까지요, 조개젖의 섭취 중지를 권고했는데요. 오염된 물을 사용해서 제조한 수산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가로 안의 질병은 그랬네요. 그럼 우리 조개젖으로 인해서 2018년보다 2019년 이 가로 안의 질병의 발생률이 몇 배가 뛰어버렸죠.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A형 감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산 조개젖이 원인으로 꼽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젖에서도 A형 감염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동안 조개젖은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A형 감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시조개 같은 이런 조개에서 검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폐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나 아니면은 A형 감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 오염된 물과, 왜냐하면 우리 조개들이요 다 연안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그런 물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개젓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날것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건 식품 중에서 증식은 하진 않더라도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존은 하기 때문에요. 생존만 해도 우리가 먹으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A형 감염입니다. 그래서 2019년 조개젖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거 A형 감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간혹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연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되게 작은 사건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작은 사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던 사건들은 거의 나올 일은 없고요.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만 조금 봐두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 문제가 된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왜냐면 신종 코로나는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건 쪽에서 나올 수 있어도 위생 쪽, 식품 위생 쪽에서 나올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보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그랬습니다. 연질 치증이 자주 관련되고 저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식중독의 원인균 중에서 저온에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또 하나 들자면 보툴리누스균 중에 E형이야.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실까요? 태아나 신생아의 미숙 사망이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치명적인 균이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을 나타내지만 종종 폐혈증, 뇌수막염, 폐혈증, 수막염, 태아, 신생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거 뭐냐면 리스테리아밖에 없죠. 리스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이건 또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무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뭐 신생아나 아니면은 뭐 임산부 이런 사람들에게는 폐혈증, 수막염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뭐 4번에다 2번이 되죠. 나온 김에 리스테리아 좀 보고 넘어가실까요? 리스테리아는 뭐 자주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거와 연계해서도 많이 나오죠. 한번 잠깐 보시면. 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거 같은 경우 인종공통 병원균이죠.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양의 유산, 수막염의 원인균이 되기도 해요. 자, 리스테리아 우리 감염형 식중독이죠. 감염형 식중독은 대다수가 gram 음성이지만 유일하게 gram 양성입니다. gram 양성이지만 포자를 만들지는 않아요. 자, 편모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발육 최적 온도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4도씨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하죠. 4도씨에서도 느린 생육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냉동 온도에서는 증식이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건 개수가 늘어나는 건 불가능한데요. 생존